무권 대리를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는 놈이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권도 있고 대리 행위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으니 본인에게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에게 무효예요.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 행위. 그런데 이 무권 대리가 크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가 기본이 원칙이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이건 말 그대로 본인에게 무효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표현 대리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표현 대리는 위치가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란 본인에게 무효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 대리는 본인에게 유효가 돼요. 야, 본인에게 유효라면 유권 대리 아니냐? 아니에요. 무권 대리인데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대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무권 대리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의 무권 대리를 기본으로 표현 대리라는 놈도 있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대부분이 계약 형태로 저질러져요.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 대리가 기본입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의에 정상적인 대리 행위로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려면 대리 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뭐라 한다? 무권 대리를 한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고 되어 있죠.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를 합쳐서 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광의의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가 기본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 협의의 무권 대리를 먼저 갑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해놓고 타이틀이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인 뼈대를 좀 잡겠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자, 갑이 땅이 있다. 아까 살짝 그런 예를 들었죠. 갑이 을과 점심 먹으러 중식당을 갔다가 화장실을 간다. 을이 갑에게 물어본다. 너 뭐 먹을 거냐? 1. 갑이 짜장면. 그럼 을은 사자. 2. 갑이 아무거나. 그럼 을은 대리. 3. 내 건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주문할 거야. 너는 네 거만 주문해. 그럼 을은 자기 거만 주문해야 돼. 갑은 을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갑이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을이 지멋대로 짜장면을 시켜놨어. 이게 뭐다? 이게 무권 대리. 대리권 없이. 자, 그럼 땅으로 돌아와서 갑이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갑에게는 재산 말아먹는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어. 사업한답시고. 자, 이놈이 또 말아먹고 나서 아버님을 찾아와서 아버님 그 땅 하나 남은 거 이거 마지막 한 번만 믿어주세요.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땅을 팔든 대출을 받든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드라마 보면 아버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죠? 이때 을이란 놈은 어떤 놈이에요? 아버님 눈에 흙을 넣는 놈이죠. 그래서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갑이 결사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을은 물러나는 놈이 아니죠. 서류를 훔쳐가지고 위임장 등을 위조해서 위임장이 이렇게 되겠죠. 위임인 갑, 수임인 을, 위임의 내용, A 토지 매각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위임장만 보면 을이 마치 뭐처럼 보여요? 대리인처럼 보이겠죠. 을이 그걸 위조해서 병한테 팔아먹어요. 대리 행위를 통해서. 즉 갑소유 땅임을 밝히고
A to G는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을의 요 매매하는 이 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갑에게는. 그러면 만약에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갑에게는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병을 찾아가 가지고 말소해라. 그럼 병은 말소해야 됩니다. 야, 자식 1인이 책임지시오. 보통 그러죠. 그럼 갑은 뭐라 그러면 돼? 저 새끼 내 새끼도 아니다. 호적 판단 말. 그럼 그만이에요.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머리에 팍 박으세요. 아, 자식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어딨어요, 법에. 저 을 성년자인데. 을이 가끔 혹시라도 미성년자라면 또 몰라. 네? 이렇게 아버지 땅을 아무런 권한 없이 몰래 팔아먹는 후레자식, 이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리권이 없이, 을은 뭐가 없이? 대리권이 없죠. 갑이 부탁한 적이 없으니까. 대리 행위만 한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갑에게는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이 1억짜리예요. 몰래 팔아먹는 을, 1번 헐값에, 2번 제값에, 3번 비싸게. 보통 얼마? 1번이죠. 헐값에 팔아먹겠죠. 한 7천에 팔아먹었어. 그런데 이놈이 비싸게 팔아먹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헐값에 팔아먹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그 행위의 결과가 본인한테 경제적으로 불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땅을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님 갑. 일단 을을 잡아가지고 조지겠죠. 때리다 지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뭘 물어봐요? 얼마에 팔았냐? 7천에 팔았다. 그럼 다시 힘을 내서 더 때려. 그죠? 근데 2억에 팔았다 그랬어. 그럼 때리던 아버님은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무권 대리인의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와 이익이 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갑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선택을. 7천 절대로 인정 못해. 이걸 추, 인, 거, 절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2억에 팔았어? 잘했구나 내 자식아. 드디어 네가 한 건 했구나. 이거를 추, 인이라고 불러요. 추인이란 추후 인정, 사후 동의를 줄여서 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추인이 3개가 나와요. 우리 시험범위. 이 추인 3개가 비슷한 듯 달라요.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헷갈려요, 또. 자,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입니다. 무권 대리행위 추인. 자,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이 계약은 본인에게 무효로 확정이 되어버리고요. 무효로 확정.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본인에게 유효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자, 문제는 원래 무권 대리는 무효, 유효, 무효죠. 그게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죠.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을이 무권 대리 행위를 1월 10일 날 했다. 근데 잘했구나 내 자식아 1월 20일 날 추인했다. 그럼 이 을의 병과의 계약은
추인 한때 1월 20일부터 유효가 되는지 1월 10일부터 유효가 되는지 문제가 남아요. 그렇죠? 자, 우리 민법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라고 해놨어요. 1월 10일 날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했고 1월 20일 날 추인했을 때 1월 2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1월 10일부터 유효가 됩니다. 야, 뭔 차이가 있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원래 계약이 무효라면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얘기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받았어. 근데 그 계약이 악불사 무효였어. 그럼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돼.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만약에 1월 20일부터 유효가 된다면 1월 10일 날 받은 계약금은 돌려줬다가 다시 받아야 돼. 왜?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무효였으니까. 그쵸? 줬다가 다시 받아야 돼. 반면에 10일부터 유효라면 받은 계약금은 돌려줬다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가 그 계약금이 부당이득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고?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한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뭐가 될 수 있죠? 유효가 될 수 있죠. 자, 현재는 무효지만 유효로 바뀔 수 있을 때 이걸 아까 무슨 무효라 그랬죠?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즉 불확정적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권대리 행위는 일단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효긴 무효지만 불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행위 무효였죠.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지. 그러니까 허가 전에 뭐 유동적 무효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추인 전에는 무슨 무효?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법률 행위 효력이 불확정적인 경우를 고르면 이런 문제가 최근에 잘 나와요. 불확정적인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자, 어쨌든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권대리. 150페이지 하단. 박스 제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네 글자로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무효인 상태에서 추인을 하면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133조. 추인은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무슨 추인? 무권대리 추인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무권대리 추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불확정적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불안정한 상태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상대방은 갑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병은 갑에게 추인할 겁니까? 말 겁니까? 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를 민법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최고. 자, 민법에서 최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독촉이 있지. 독촉. 돈을 꿔줬는데 안 갚아. 돈 갚아라. 독촉이죠. 그게 최고예요. 또 하나가 물어보는 거야. 뭐뭐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최고입니다. 여기서 최고가 바로 물어보는 최고입니다.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은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추인할지 말지 이거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병이 갑한테 물어봤어.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갑이 대답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답 안 하는데 제가 뭐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안 해. 뭐 물어봤다 해서 대답해 줄 의무 따위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갑이 대답을 안 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우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게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예외 발신주의라고 해요. 여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이따 조문 확인할 거예요.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본인의 확답이 을에게 도착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대답 안 했어.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대답 안 했어. 표정 보니까 또 뭐 생각하느라고. 대답 안 했어. 그냥 안 했어. 도다리든 생각하지 마. 대답 안 했어. 대답 안 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또 시험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따위로 출제를 무지하게 합니다. 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왼쪽 150페이지 하단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즉 무권 대리의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추인 안 한 거야. 추인 거절한 거야. 확정적 무효가 돼버려요. 됐죠? 이렇게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뭐가 있고 최고권이 있고 또 하나 요 경우 2억 본인에게는 이익인 반면에 상대방한테는 불이익하죠. 상대방은 1억짜리를 얼마에 샀어? 2억에 샀어. 그죠? 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니까 뭐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추인. 그럼 공평하게 상대방한테는 불이익하니까 상대방은 계약을 안 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줘야 공평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아까 철회라는 건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라 그랬죠. 본인이 추인하기면 뭐가 돼요? 유효로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철회는 언제 해야 돼?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이렇게 상대방이 철회를 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 또는 소멸한 것으로 확정. 즉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을 무효로 확정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권 대리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이익인 경우 동시에 상대방에게 뭐 해요? 불이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도록 철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공평하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는 이렇게 본인에게 일단 불확정적 유동직 무효인 상태에서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 세팅이에요. 딱 머릿속에 고정이 돼 있어야 돼. 이건 1년 동안.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무권 대리하면
이게 기본적인 틀이 딱 잡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아까 150페이지에서 130조 추인 확인했고요. 오른쪽에 추인의 효력 봤죠? 자, 151페이지 1번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본인이 원하면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할 수도 있다. 자, 이때 추인. 갑이 이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병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을 필요가 없죠. 병은 이미 계약을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 결과를 수긍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승낙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란 말이죠.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 일방적인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이면서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권리. 그걸 뭐라 한다? 형성권. 양가로위의 동그라미 1번.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그 성질은 무슨 권에 속한다? 형성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요거는 그냥 우리 민법이 이렇게 해놨구나만 생각하세요. 갑이 추인을 할 때 보통 누구한테 추인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보통 갑이 을병사의 계약을 추인하겠다. 말을 누구한테 보통을 해요? 병한테 하죠, 보통. 병한테 해서 야, 자식놈이 지멋대로 한 거지만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병한테 보통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병에게만 하라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갑은 추인할 때 병에게 할 수도 있고 을에게 할 수도 있다. 아까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것도 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상태에서 병이 이 땅을 또 팔았어요. 병이 정한테. 이 정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의 승계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방의 승계인. 갑이 이 상태에서 추인을 할 때는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 정에게 할 수도 있다. 누구한테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게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그게 기억에 있죠. 추인은 무권대리인을 무권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병 및 그 승계인 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니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니은은 지금 보면 머리 빙빙 돌아요. 니은은 지금 보지 마시고. 일단 우리 민법은 갑이 추인할 때 꼭 상대방 병에게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죠. 무상승 외우는 거예요. 무상승. 추인의 상대방. 외워. 처음부터 외워. 제가 원래 암기하라는 소리는 5월달 이후에 하는데 올해 5월달 이후에 암기하라 때 안 외우시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비핑계 지핑계. 지금부터 외울 것들. 아까 외우시라고 한 게 하나 있었는데 본사 대사성파 있었죠. 무상승.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 자, 일단 추인은 조문 130조와 133조 오른쪽 효과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성질과 동그라미 2번 추인의 상대방의 기억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3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추인을 할 때는 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일방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을이 땅만 판 게 아니고요. 여기 잠깐만. 이 땅에 있는 건물까지 같이 팔았어요. 우리 무권대리로. 땅 건물을 같이 팔아먹었어. 근데 나중에 갑이 건물만 추인해. 땅은 추인 안 하고. 이걸 일부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추인할 때는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죠. 원래 배운 땅하고 건물을 다 샀잖아. 근데 갑이 건물만 추인하죠. 그럼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 그럴 땐 병 동의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일부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추인하려면 전부를 추인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전부 추인할 때는 병에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추인의 효과.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오늘 무권대리 추인에서 요 정도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요건 어렵지 않죠? 안 어렵죠? 안 어려워. 기억에 남아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머리 안 남죠? 집에 가면 이게 또 뭔 소리인지 그러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천년만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미국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언포게터블이라고 여자가 경찰인데 깡그리 다 기억을 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뇌 구조가. 아예 모든 걸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구조상. 다 기억을 해. 그래서 제가 이제 형사 미드물을 잘 보는데 되게 부러워.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 드라마니까 그렇겠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추인은 요 정도만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대방에는 최고하고 철회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요것도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왼쪽 하단에 보면 최고를 먼저 봅니다. 조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문 가지고. 자,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131조 최고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줄 상당한 기간 전 누구에게 최고하라고 돼 있어요? 본인에게, 얘한테. 갑에게. 을에게는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갑에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갑에게만. 분명히 갑에게라고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오른 한 장을 넘겨보세요. 위에서 한 9번째 줄 보면 양가로 이번에 철회권이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2페이지 하나 10번째 줄 보면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병이 최고를 할 때는 물어볼 때는 누구한테만? 갑에게만. 하지만 철회를 할 때는 갑에게 해도 되고 을에게 해도 돼요. 그래 다시 최고로 돌아옵니다. 150페이지 하단. 이렇게 나올 수 있죠.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에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최고를 본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첫째, 최고는 누구한테만 해라? 본인에게. 그죠? 두 번째, 최고 했는데 본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뭐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최고는 조문에는 별다른 말이 없는데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죠. 아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모르는 걸 뭐라 그랬죠? 선의. 아는 걸 악의라 그랬어요. 자, 이 최고는요. 상대방이 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을이 무권 대리인이다. 라는 것을 몰랐든 알았든 묻지 않고 최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합니다. 몰랐어도 물어볼 수 있고 설령 을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걸 계약 당시 알았다 하더라도 일단 갑에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철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장 넘겨서 철회로 갑니다. 양가로 2번. 거기 2번에 양가로 2번 최고 선악불문이라고 돼 있죠. 자, 양가로 2번 철회권. 선이라고만 돼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줄 갑니다. 철회. 철회는 최고권과는 달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병이 선의인 경우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34조가 조문이 빠져 있는데 그 134조 있어야 되는데 134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안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라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아까 최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상대방이 안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없었어요. 최고에는. 그러니까 최고는 선, 악 불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철회는 뭐만 할 수 있고 선의만 할 수 있고.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나오죠. 악의의 병은 최고할 수 없다. X. 그죠? 악의의 병도 철회할 수 있다. X. 이렇게 나오죠.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는 선의만. 이렇게 이런 정도를 협의의 무건대로서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금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상대방이 철회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1억짜리를 2억에 팔았어요. 본인이 추인을 합니다. 병에게 2억을 내놓으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철회를 했어요. 난 못 주겠다고 버텨. 누가 우선할까요? 요 딱 하나, 1억짜리를 2억에 매매한 상황에서 본인은 추인을 했어. 그래서 병한테 2억을 내놓으래. 근데 병은 철회를 했어. 못 주겠대. 둘이 싸우고 있어. 누가 우선할까요? 네, 먼저 한 놈이 우선. 지금 우리가 추인이나 철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 중에서 어떤 게 우선한다라는 규정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다만 이 철회는 이렇게 놨어요. 추인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먼저 한 게 우선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갑이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 그죠? 여기서 먼저 한다는 건 추인이 병한테 먼저 도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병이 먼저 철회를 하면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판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볼 거예요. 여기 예외가 있어요. 위에 거 예외가 있습니다. 위에 거 예외가 있다는 게 어떤 뜻이죠? 갑이 먼저 추인했음에도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와. 이게 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칙만 기억해 두세요. 예외는 나중에. 자, 여기 협의의 무건들입니다. 요 정도가 기본이. 152페이지는 무건대리는 상대방 책임입니다. 이건 안 쳐다봅니다. 괜히 봤다가 머리만 아프고요. 자, 그러면 표현대리 남았습니다. 148페이지. 무건대리 좀 어렵죠? 표현대리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표현대리는 오늘 개념만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볼 겁니다. 표현대리는 좀 전에 제가 무건대리라고 했죠? 무건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무건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 자, 어떤 경우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A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서류하고 위임장을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등기 서류, 인감 등등을 을에게 줘서 이 A 토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담보대출이 뭐예요? 은행 가서 땅 담보로 돈 빌려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보대출이라는 건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그 담보물을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게 담보대출이에요. 담보 안 주고 빌리는 게 뭐예요? 신용대출이죠. 그냥 빌리는 거. 담보대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보통 많죠. 아파트 같은 거. 주담대라고 줄여서 부른다. 그걸 왜 줄여서 부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을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담보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지요. 근데 이 을이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 자, 이때 을이 이 땅을 파는 행위.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거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당연히 무권이죠. 담보대출을 받아오라 했지 팔으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그럼 무권대리죠. 그런데 병이 을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걸 뭐라 그랬죠? 선의 무과실.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을이 보여준 위임장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A 토지 매각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담보대출이 아니라 A 토지 매각 권한을 위임한다. A 토지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써 있어. 두 번째, 인감증명서에 보니까 A 토지 담보대출용이 아니고 A 토지 매도용이라고 써 있어. 그럼 당연히 병은 을이 제시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보면 을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다? 매각 권한이 있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왜 위임장에 A 토지 처분 권한이라고 돼 있고 인감증명에 매도용이라고 돼 있냐? 원래 갑이 위임장을 써줄 때 담보대출용, 인감증명에도 대출, 은행, 제출용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땅 팔으려고 써놨던 걸 그냥 준 거야. 을한테. 귀찮아서. 위임장 다시 써주고 인감증명도 다시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기존에 매각하려고 써놨던 위임장, 기존에 매각하려고 떼어놨던 인감증명서를 그냥 줬어, 을에게. 그래서 을에게 약속을 받아둔 거지. 팔지는 마라. 대출만 받아와라. 이렇게. 을은 알았다 그랬는데 써있는 게 뭐라고 돼서 매도용이라고. 팔아버린 거야.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분명히 뭘 부탁했다? 대출. 그런데 을은 뭐 했다? 팔았다. 무권대리죠. 그런데 병은 을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왜? 갑 때문에. 갑이 위임장에 뭐라고 썼고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고 써줬고 인감증명서를 뭘 떼줬고 매도용 인감증명을 떼줬고 누구 잘못이에요? 갑의 잘못이죠. 그래서 무권대리지만 유권대리 같은 겉모습을 갖고 있어. 외관이라고 합니다. 겉, 외자, 볼관자라고 해서 유권대리처럼 보여요. 을은 A 토지 매각 권한이 없어. 근데 매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상대방이 철석같이 믿어. 그런데 을이 매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게 누구 때문에? 갑의 잘못이 있어. 이걸 기책사유라고 해요. 책임질 만한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훔쳤고 팔아먹는 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질 만한 행동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져라 말이지. 그건 뭐라 한다? 표현대리라 한다. 이 표현대리가 우리 민법에 3개가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 그중에 지금 이 예를 든 게 126조라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을의 권한이 대출 권한이죠. 매각을 했으니까 넘었지.
권한을 넘었는데 표현대리가 된다 해서 권한 넘은 표현대리. 126조입니다. 그럼 125조는 뭐고 129조는 뭐냐? 몰라도 돼요, 지금. 일단 표현대리는 이렇게 분명히 무권대리지만 유권대리처럼 보임으로써 상대방은 철석같이 유권대리라고 믿었고 그 믿게 된데 갑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에 있다고 믿은 게 정당하지요. 그죠? 병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조문을 먼저 볼까요? 오른쪽 149페이지 위에 12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 이 제3자가 병입니다. 을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표현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안 되는데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효라 그랬죠. 그럼 동시에 누구한테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병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아까 이 협의 무권대리하고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1억짜리예요. 2억에 팔았어요. 병한테. 병은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이죠. 병은 표현대리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죠. 이거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표현대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바로 유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은 철회를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병한테 불리해져 버려요. 원래 표현대리라는 제도는 이렇게 을을 철석같이 대리인이라고 믿었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대리는 유효다라고 해놨더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보다도 못해. 왜? 협의의 무권이라는 병이 뭐 할 수 있었는데? 철회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철회를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다이렉트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다이렉트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해야 유효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이 표현대리는 어떨 때 의미가 있는가? 이거 5천에 팔았어요. 본인은 추인 거절하겠죠. 이때 병이 뭘 주장해?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책임져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해서 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을 해야?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유효가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48페이지 위에 표현대리 양가라 1번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 같은 외관이라고 돼 있죠. 외관이 뭐예요? 겉모습. 그런 겉모습이 있고 또한 그러한 겉모습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그게 뭐예요? 귀책, 사유.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죠? 그 겉모습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이라고 돼 있죠. 신뢰,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 다 같은 말이에요. 철석같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표현대리다. 그죠? 그래서 2번 무권 대리지만 그놈한테 대리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착각할 만한 외관이 만들어져 있고 상대방이 그 겉모습으로 인하여 그놈을 대리라고 정당하게 믿었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라. 이런 걸 표현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게 권한넘은 표현대리를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됐죠? 네, 뭐그 정도를 표현대리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와 관련된 것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는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 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과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허위 표시, 착오를 본 거고,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사기받고 특별유효권으로 대리라는 제도를 본 거예요. 그죠? 대리와 관해서는 기본적인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이런 게 있다.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자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춰야 그 행위가 유효가 되죠. 지금까지 본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 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해야 유효가 됐죠. 자, 취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미성년자, 취소. 착오, 취소. 사기 강박, 취소. 딱 그것만 취소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이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 그게 153페이지 법률 행위 무효와 취소 파트가 됩니다. 이 무효와 취소 파트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오죠. 자, 무효와 취소의 뜻. 1.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즉 계약이 체결은 되었으나 성립한 당초부터, 즉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무효다. 그죠? 반면에 2번. 3번. 취소란 일단은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하지만 행위시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취소를 한다. 그래서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무효고, 취소는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였다가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 그래서 취소했을 때는 무효하고 효과가 똑같아져요. 취소 전까지는 다른데. 그런데 이때 이 취소는 보세요. 좀 전에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그죠? 착오가 있었거나, 중요 부분 사기나 강박을 당했거나, 이거 일단 유효 무효? 유효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뭘 하면? 취소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그랬죠. 그럼 이거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를 함으로써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최근에 2년 연속 다음 중 법률 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건 불확정적이다, 유동적이다죠. 두 개.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두 가지 고르라. 불확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불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유효. 이 두 가지. 그래서 요거를 싸잡아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효과를 갖추지 못했을 때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모아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무효 취소 개념 잡았고 비교는 나중에 하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무효의 종류라고 해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의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는 이미 개념 잡았죠.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이 돼 있어.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 반면에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무효야. 하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어. 이게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자, 여기서 오늘은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만 구별합니다. 요것만 하고 끝을 낼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할 건데 혹시 아주 헷갈리셔서 미리 우리 법률 행위가 목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 확정되지 않았거나 원시적 불능이거나 강행 규정을 위반했거나 반사의 질성이라면 무효라 그랬죠. 근데 그 경우에는 무효로 끝이었죠. 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목적에서는 없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어디서 봤죠?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착오로 취소한 경우, 사기 강박으로 취소한 경우, 여기서 봤어요. 아, 또 네가 언제 봤냐 이 자식아 그럴까 봐. 확인시켜 드릴게. 133페이지. 107조 2항. 밑에 133페이지 밑에 107조 2항.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 장 넘기. 135페이지. 108조 2항.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 장 넘겨요. 109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넘겨요. 110조 3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30페이지, 131페이지 103조, 104조 무효로 한다. 끝.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효는요. 이게 원칙이에요.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반면에 아까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무효나 상대 무효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데 어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팩트잖아요. 이게 무효인데 누구한테는 유효고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효는 그냥 무효인 게 원칙이에요. 누구한테도 무효인 게. 그게 절대적 무효야. 그런데 제가 가장매매 하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내가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가 무효라면 나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라 그랬어요.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무효는 계약 자체가 무효고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고 그냥 무효고 계속 무효고 절대 무효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가 있단 말이죠. 그 직접적인 상대적 무효가 두 개예요. 107조 2항과 108조 3항. 그래서 154페이지로 가면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반면에 상대적 무효는 예외라고 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돼 있고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비진이 표시해놓고 가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우리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거하고 허위 표시, 가장 매매 같은 거. 이게 상대적 무효예요. 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무효 중 성질이 다른 것은, 그리고 절대 무효 4개에다가 상대 무효 하나 딱 끼워 놓고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요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하고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개념 자체를. 그래서 같이 오늘 안 하고 하나만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는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다라고만 구별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딱 머리에 구별해 놔야 다음 주에 불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하고 헷갈리질 않아요. 아시겠죠? 두 가지만 딱 오늘은 구별해 놓고 다음 주에 여기 무효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걸 했어요, 오늘. 지난주에도 어려웠다, 이 자식아.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려운데 반복을 자꾸 해 주셔야만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네이버 밴드에 용어 올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기출 OX 기본 것 조문도 지문도 올리고 있으니까 복수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